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약간 좀 신기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트렌드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이제 핀테크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담당을 하는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제 제가 느끼고 있던 어떤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한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또 발전해 나갈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인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발표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yhja@nipa.kr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키스트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간단한 프리랜서 혼자 이제 좀 독립적으로 좀 개발을 해보고 싶어서 프리랜서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약 한 5년 정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이제 2년이 돼서 이쪽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쪽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을 담당을 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쪽 관련 업무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론티어라는 서비스를 2010년부터 15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관심이 국제 표준 쪽을 많이 알아야 우리나라 산업을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좀 다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국제 표준 활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다녀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이런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지는 않고 별도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곳이 우리나라의 TTA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국제 표준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다니다 보면 이제 그쪽 분들하고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최수진 교수님과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서광익 박사님이라고 항상 이제 이런 국제 표준 회의를 다니는 멤버들이 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을 하시다 보면 이제 권원일 대표라고 이제 STA 테스트 컨설팅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도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만나 뵙는 분이 되겠고요. 이런 활동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세계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서론을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TCAM이라고 하는 테스팅 프론티어 역량평가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TCAM을 통해서 측정된 결과인데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기업에서 측정된 결과를 오늘 공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어떤 발전 방향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과 함께 실제 국제 표준하고 이 TCAM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발전하고 있는지 핀테크라든가 앱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과 함께 이 테스팅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한 부분을 오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말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안전성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제 키노트를 맡았을 때 실은 똑같이 했던 화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생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이 말을 알고 있는데 실은 이제 그게 틀린 번역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요 다음 말들을까지 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에 이런 얘기를 벌써 했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이 말에 대해서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기술, 여기서 말하는 아트라고 하면 의술을 얘기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아트는 의술입니다. 결국 사람의 생이 너무 짧은데 의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다루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가는 긴 기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퍼튜니티가 의미하는 것은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이렇게 적절한 병을 딱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날아가 버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제때 수술을 하든 약을 쓰든 해야 병을 딱 고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적절한 시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가 이 두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실험 결과는 불확실하다. 어떤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어떤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 바탕이 돼서 서양의 학문들은 확률로 얘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로 얘기하지 않고 확률, 몇 퍼센트 확률로 가능하다. 몇 퍼센트의 결과를 우린 가지고 있다. 결국 정성적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량적으로 숫자적으로 확실하게 이건 몇 퍼센트의 가능성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이런 것들을 철학을 기반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의학이 이제 발전이 됐고 기원전 400년도에 제비떴던 사실은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의사보다는 무당이 있었겠죠. 신을 섬기는 옛날 시대니까.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의 현실과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너무 닮아 있어서 실은 제가 제 식으로 약간 해석을 해봤습니다. SDLC,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은 짧고 메인터넌스는 유지보수는 길게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쉽게 이직하고 요구사항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2012년도 어떤 컨퍼런스에서 이런 닥튀긴 공식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공식까지 나왔습니다. 전자공학, 화학수학, 기계학, 물리학 이런 이공계나 이학을 전공을 하고 정말 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서 코더, 프로그래머, 아키텍터 그리고 연구소장까지 거쳤는데 30대 후반, 40대, 50대를 가면서 결국에 도달하는 자리는 닭집 사장이더라. 제가 이제 닭집 사장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고 하는 개발자의 일이 정말 트렌드도 빠르고 이런 현실에서 벗어난다는 게 성공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자료로 아마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쪽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3D 산업이 아닌 4D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D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 4D는 보통 드림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척박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소프트웨어의 세계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사를 잘 보시면 1단계 1950년대에서는 경공업으로 산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0년대를 가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철강, 조선 자동차, 80년대에는 반도체, LCD, 핸드폰 점점 첨단 산업으로 가고 지금 현재는 창조 산업, 소프트웨어 콘텐츠와 과학 기술을 다루고 있는 창조 산업으로 가야 돼, 창조 사회업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창조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는 과연 무엇이 키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가 그 가운데 있는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는 소품종 다량 생산을 했을 때 기업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했을 때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은 맞지 않는데요. 약간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실은 소프트웨어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핀테크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말 창의적인 생각,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제품이야말로 소프트웨어에 정말 맞는 제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원가를 절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기존 하드웨어의 속성이었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가진 단순한 제품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때만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속성이. 점점 바뀌고 있는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보시면 매출액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이제 하드웨어가 차지하고 있는 ICT 산업에서의 매출 감소세고요. 파란색은 소프트웨어의 매출 증가 추세입니다. 2011년까지 자료이지만 그 이후에 점점점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많아진 게 사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각종 산업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품에서의 원가 중에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는 원가의 비중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200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보고 있는 것이 2008년가 산업 평균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원가에서 50% 이상을 이미 넘은 해가 2008년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되면 세계 시장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국내 시장에 비해서 36배 가량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 안에서도 전체 규모를 봤을 때는 반도체 시장이 3.7배, 약 4배, 휴대폰 시장이 5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뭐가 이렇게 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 세계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도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4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서비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로 해서 4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세계의 시장과 우리나라의 시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이 절대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가 전부 제조 위주의 회사이고 소프트웨어를 그나마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대기업들이 제조 위주이기 때문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IT 서비스,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IT 서비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나라가 진짜 계속 제조업 위주로 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육성할 거냐 아니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IT 서비스에 투자를 할 것이냐는 윗분이 아니면 회사의 오너가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실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잘한다고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느냐? 좋은 개발자가 들어와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고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가지고 계시고 좋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지금보다 20%의 품질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드시고 싶다면 현재 몇 점짜리 소프트웨어를 갖고 계신지 어떻게 증명하시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소프트웨어 품질 담당자, 테스터 이런 품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만 잘한다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오너가 여기 계신다면 가능하면 그런 생각을 접어주시거나 아니면 이 산업을 빨리 떠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반도체, 휴대폰, LCD 패널, 평판 TV와 이제 비교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탑100 소프트웨어 매출을 내는 회사들이 어떤 나라에 많은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들 중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이 아래쪽 전반적으로 가장 넓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미국입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매출의 약 4분의 3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SAP라고 하는 ERP 솔루션을 갖고 있는 독일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기업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 현재 탑 10까지의 기업인데요.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SAP, 시멘텍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매출 1등부터 10등까지 쭉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는 거의 바뀌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MS와 오라클, 독일의 SAP, 일본의 NEC와 후지츠, 스웨덴의 에릭슨, 영국의 세이지 이런 데들이 소프트웨어 매출 이상, 전체 매출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이상 되는 데를 저희가 이제 잡아서 이게 조사가 된 내용이고요.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제3세계, 그나마 매출이 적은 나라들 모아놓은 데이터인데 그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중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매출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중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중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우리나라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그냥 쉽게 보실 때가 이미 지났어요. 소프트웨어 산업도 많은 개발자분들이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매출 많은 회사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소트를 한번 다르게 해봤습니다. 소트를 다르게 해서 이런 회사들 중에서 가장 매출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떠나서 일단 매출이 많은 회사들 위주로 한번 쭉 리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애플이 나왔습니다. 1등 애플은 소프트웨어 전체 매출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딱 1%입니다. 전체 매출 중에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매출이 딱 1%인데 이 매출 1%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플이 얼마나 소프트웨어에 투자했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면 맥킨토시가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애플은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안 하지 않았고 어떤 잡스부터도 실은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위즈니악도 그렇고 어쨌든 소프트웨어로 성공한 스타 개발자들이 애플에는 많아요. 결국 이 1% 매출이 1%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실제는 작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애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한 2만 명 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애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만 명이 차지하고 있는 애플 안에서의 위치는 굉장히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이제 외국계에서는 수평 조직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수평 조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의사 발언권과 연봉 레벨로만 본다면 그 사람들은 상위 30% 이내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매출이 작다고 결코 그 사람들의 포지션이 작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하드웨어 기업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다짐으로 해서 실제 매 분기 약 40%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소프트웨어 산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평균 약 48%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조업이 약 2배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제조업이 2배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9년과 2014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IT 기업으로는 이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2009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2010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수익성 비교입니다. 휴대폰 판매 대수 삼성전자 2억 3천만 대, 애플이 약 2,500만 대니까 10배 이상 삼성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관련 매출은 삼성전자가 42조, 애플이 17조, 매출도 2배 이상 삼성이 많이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4조, 애플이 5조입니다. 많이 팔고도 애플보다 영업이익이 적습니다. 그게 2009년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래는
뉴스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실적 추이 비교인데 2014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출만 봤을 때 애플은 81조, 삼성전자는 26조가 나왔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2배 이상 애플의 매출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애플이 역시 26조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1.9조,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애플은 32.5%, 삼성전자는 7.5%, 5배 차이입니다. 영업이익은 13배, 영업이익률은 5배. 이 5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연코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화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CES 2015를 1월 달에 하면서 저는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이 애플의 iOS에 들어가 있는 홈킷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홈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iOS 8.1부터 애플이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홈킷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국의 가전 제조업체의 80%가 그 홈킷에 해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탑재하고 이미 전 세계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글이 작년 말부터 그런 유사 홈 오토메이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전 세계 테스팅 시장도 함께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드웨어만 해선 이젠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된 지금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이 추세만 가지고 본다면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 LG전자의 휴대폰 영업이익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제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고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과연 LG전자로 끝날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와 IT 산업에서는 이 9대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굳어졌습니다. 1등이 전체 시장의 90%를 먹는다. 그리고 나머지 10% 시장을 2등부터 막내까지 다 나눠 먹는 시장이 소프트웨어와 IT의 시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법칙입니다. 전체 고객의 15%만을 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했던 애플이 지금 이 90% 시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모바일 시장의 40%를 이미 애플의 전화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시장 점유율 60%에서 40%로 떨어졌고 LG전자나 펜텍 이런 회사들의 전화기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10% 이하로 다 떨어진 게 올해 초입니다. 굉장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 시장, 중국 제품들이 얼마나 또 치고 들어올지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부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파란색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빨간색이 애플의 시장 점유율. 이 기관에서는 이미 LG전자와 펜텍은 없습니다. 아래쪽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화웨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레노버, 밑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샤오미입니다. 실제로 화웨이가 약간 애플을 많이 따라하고 샤오미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하고 유사하게 간다라고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실은 아닙니다. 삼성을 모토로 해서 따라오는 중국 기업은 이미 없습니다. 다 애플을 모토로 해서 따라가고 있고 샤오미만 해도 이미 웨어러블 기기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과감히 샤오미를 먼저 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의 주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가 올랐고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애플입니다. 2005년 9월달 MP3 플레이어 아이팟 나노를 출시한 이후에 2015년
애플의 시가총액은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습니다. 애플이. 실제로 많은 제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팟 같은 mp3 플레이어는 애플이 이미 애플 뮤직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음원 시장을 미국에서 다 통합을 하면서 이미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을 만든 다음에 그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애플이. 그것이 이렇게 회사의 성장 동력, 그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애플은 주가를 가지고 약 20배 이상 10년 만에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큼 더 발전할지는 좀 예측이 좀 어려운 회사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전 세계 브랜드 1등부터 100위까지인데요. 여기 이제 46위까지만 잘랐습니다. 이 1등부터 약 10등까지만 보셔도 1, 2, 4, 5 뭐 이 정도가 1등부터 5등까지 안에서 약 4개가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문화를 바꾸기 때문에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도 역시 폭발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오너들은 제품을 파는 것보다 회사의 이미지, 브랜드를 높임으로 해서 이 회사에서 경영자였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 이런 이미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그래프를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쪽은 데스크탑 생산 추이고요. 이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생산 대수 추이입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이 태블릿 기기를 만들고 있는 생산 추이인데요. 2010년도에 약 1대1이었습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만드는 비율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비율과 약 1대1이었다면 16년도가 되면 1대3,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4대 정도를 보유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회사나 집에 갖고 계신 노트북의 개수하고 갖고 계신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나 지패드나 뭐 이런 걸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추세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2016년이 지나게 되면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오히려 저는 현상 유지로 가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줄고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아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했던 이런 우리 자식 세대 이런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모바일 기기에 더 적응을 하면서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필요성을 못 느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기기들이 이렇게 줄거나 유지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곳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가 그럼 어떻게 발전하겠냐는 거죠. 클라이언트 서버 버전 환경으로 가는 예전에 저희 뭐 C나 C++, 자바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발전을 할까요? 아니면 앱이나 웹으로 가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발전을 할까요? 결국 이쪽입니다. 웹도 조만간 없어질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미래학자들이나 소프트웨어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그 말에 10분 동감합니다. 빠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라든가 이 산업의 특징이 빠르고 지식 축적이 돼서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고요. 전 세계 시장의 매출을 80% 가까이 내고 있는 미국에서 계속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이 계속 시너지를 내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네이버, 다음, 뭐 카카오 이런 데들이 미국처럼 폭발적으로 API를 공유하면서 오픈소스를 만들면서 지식을 공유하느냐? 아직 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오픈되고 공유되지 않는 한 발전은 없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으로 조금 이제 더 들어와서 테스팅 쪽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2010년 정도에 지금 약 5천억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얼마다라고 나온 자료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협의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는 기업들을 좀 많이 모아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조사를 해보니 약 우리나라에서도 직원 수 약 430명, 매출 240억을 내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 기업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걸 모태로 계속 발전하는 테스팅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전문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업 중에서 2008년 매출을 약 5천억 정도 냈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로 이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소프트웨어 테스팅만 보면 아웃소싱이 약 전체 매출의 한 50%, 솔루션 시장이 약 40%, 컨설팅 시장이 10%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또 시장을 보게 되면 세계 시장은 다릅니다. 솔루션 시장이 아웃소싱처럼 굉장히 50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아웃소싱은 컨설팅 요 바로 다음에 있는 한 20-30%의 시장을 차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개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선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SI성이나 SM 같이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만 아웃소싱으로 대부분 테스팅을 할 뿐이지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아웃소싱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내부 기술 유출의 위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내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은 테스팅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식 부족으로 내부 테스팅보다는 외주 그리고 뭐 이런 외부에 그냥 간단한 싸게 할 수 있는 짧은 단기 테스트를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는 회사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테스트 이제 시장의 규모를 이제 얘기한 건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적다는 거죠. 약 13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처럼 IT 서비스와 패키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점점점 미래로 가면 갈수록 융복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더욱 가속시키는 것이 웨어러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아마 이제 그 안에는 핀테크도 이제 더 포함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IoT처럼 수많은 기기나 센서들조차도 많은 데이터를 마구 생산해내면서 그걸 테스트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인 겁니다. 테스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원하는 인재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T자형 인재만 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는 넓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은 깊게 이게 보통 T자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은 약간 다릅니다. 네트워크 넓게 기본적인 테스팅 지식은 깊게 가져야 하고 또 하나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터가 개발을 모른다? 소스코드를 읽을 줄 모른다? 안 됩니다. 그건 소프트웨어 테스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코더같이 그냥 오더만 주문만 받아서 먼키 테스트처럼 그냥 단순한 테스팅 업무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런 분한테 저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나 리뷰나 인스펙션 이런 것들을 시킬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기능만 한다면 그건 테스팅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이 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사업체 수만 보게 되면 99.1%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고요.
0.9%, 지금 이쪽 숫자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0.9%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종사자 수가 근데 이제 12.3%로 대기업이 이제 늘어나죠. 회사 수는 적지만 한 회사에 근무하고 직원이 이제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액으로 가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진 이유가 뭐냐? 종사자가 많고 관련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쏟아낸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한 50%, 중소기업이 한 49%, 부가가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중소기업인이 받는 평균 연봉을 비교해 보니 대기업이 한 4,600 정도가 된다면 중소기업은 한 2,300,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한 50%에 남는 부가가치가 중소기업에서도 나오고 대기업에서도 나오는데 왜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한테 가지 않는 거냐.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중소기업의 오너가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 좋은 인재는 계속 대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물론 중소기업의 오너가 마음을 비우시고 뭐 그런다 하시더라도 부가가치가 기본적으로 작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산업별 소프트웨어 활용도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 경제연구소 세리에서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요. 미국이 41점, 영국이 40점, 일본이 33점, 한국이 13점, OECD 19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4번째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1억짜리 제품을 하나 만들 때 우리나라는 약 1,300만 원 정도를 소프트웨어에 할애하고 미국은 약 4,1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1억짜리 제품을 하나 만들 때 원가가 미국은 소프트웨어에 4,100만 원, 우리나라는 1,300만 원 정도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 많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많은 투자가 답이냐 아니냐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래선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건 결론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많아져야만 소프트웨어 산업은 속성상 지식산업이다 보니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툴의 숙련도가 높아져야만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려면 많은 소비가 일어나야 되고 그 소비를 일으키려면 좋은 제품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소비도 나오지 않고 생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발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나오는 것이 또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부분이고 테스팅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현재 없다는 거죠. 선진국 대비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나마 방송통신이 선진국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 가 있고 나머지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공공이나 국방 쪽은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량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수준, 결국 우리나라는 공공과 국방, 공공은 또 실은 약간 제외 논외로 치고 국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잘한다고 보는데 실은 선진국 수준으로 본다면 이것도 약 1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국방도 더 많은 노력, 실제로 6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이 자료가 얘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네, 요쪽 선언 부분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테스팅 프론티어 역량평가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이런 중소기업의 약점 그리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취약한 부분을 그나마 약간 좀 해소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2010년도에 만들어진 모델이 테스팅 프론티어 역량평가 모델이고요. 실은 이제 테스팅 프론티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교육, 그리고 두 번째가 역량평가 컨설팅인데요. 이 테스팅 프론티어 역량평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TCAM이라고 하는 모델은 TMMI와 TPI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TMMI와 TPI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좀 조절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TMMI와 TPI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TMM은
1996년도에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CMM을 처음 만들 때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만 좀 더 강화해서 보자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CMM과 똑같이 5개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CMM이 스테이지와 컨티뉴어스 모델을 좀 가지고 있다면 TMM은 쉽게 그냥 스테이지드 모델, 현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레벨 몇이다 라고 하는 것만 딱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벨 1부터 5까지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TCAM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TPI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주로 많이 쓰는 테스팅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모델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바처럼 테스팅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모델인데, 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점검 항목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TMM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항목들과 체크 사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항목을 체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컨설턴트가 굉장히 쉽게 좀 이해를 하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 포인트들을 주로 TCAM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테스팅 프론티어 모델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량평가 모델은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이 기업이 테스팅 쪽에 대해서는 취약한 기업이냐, 보통 기업이냐, 우수한 레벨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 이 3단계로 나눴는데 점수는 0점부터 50점까지가 취약이고 51점부터 85점까지가 보통, 86점부터 100점까지를 우수, 이렇게 레벨 3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프로세스 에어리어와 키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 PA라고 부르고 KA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TPI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PA는 생명주기, E는 테스팅 기법, 3번째는 테스팅 인프라, 4번째는 조직, 5번째는 공통이라고 해서 이 공통이 실은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면 굉장히 좀 말이 이상한데, 로우 레벨 테스팅,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유닛 테스팅이라고 해서 개발자가 반드시 하게 되는 단위 테스팅 쪽을 의미합니다. 이 공통 부분이 실은 저희도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테스팅 쪽으로 접근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잘 맞을까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약 6년간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본 경험이고요. 실제로 제가 주로 이제 평가를 할 때 쓰는 부분은 이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TPI에서는 요 전체 요 스케일을 A, B, C, D 하도 3개로 크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요 뒤쪽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높은 레벨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회사들에서만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TCAM에서는 가능하면 기본적인 베이직한 부분의 체크리스트가 있는 A와 B 부분 일부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TPI에서 얘기하는 체크 포인트는 약간 큰 의미의 질문들, 좀 추상화된 질문들이 많다 보니 그거를 좀 더 자르고 구체화시키는 게 개인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체크 포인트 안에 체크 아이템이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점검 사항이라는 것을 각각 놓고 이것이 OX로 답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 이 부분이 있습니까? 하십니까? OX로 나올 수 있게 다 했고, 그 부분이 여기 빨간색이 이제 없는 것, 검은색이 있는 것 해서 요거를 백분율로 하면 점수가 이제 50점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각각의 체크 포인트를 잡을 수 있도록 일단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수는 이제 CMMI와 스파이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세스 평가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점수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 주는 기준이 보면 NA라고 하는 건 평가할 수 없음, 그리고 요 밑에 0점부터 한 50점까지 가는 거는 보통 논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50점까지는 파셜리, 중간에 한 85점까지는 라지리, 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4단계로 이제 점수를 주는 게 있어서 그 4단계를 다 쓸 거냐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0점부터 85점까지는 NO, 86점부터 100점까지는 뭐 yes, 그리고 X는 뭐 평가 불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로 점수를 준 체계를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 평가가 진행 가능하도록 TCAM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측정된 결과를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평가 점수가 좋았던 회사와 가장 평가 점수가 낮았던 회사 두 가지 이제 케이스를 비교했습니다. 비교해 보니 고역량 회사의 평균 점수는 81.7점으로 레벨 2가 나왔습니다. 결국 86점을 못 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테스팅 프론티어 서비스 자체가 대기업은 평가에서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 경기권도 제외, 대전권도 제외, 지방 위주로 서비스가 되었고 단 하나 예외 사항이 있었다면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들어온 기업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퀵스캔이라는 형태로 한 반나절 정도 가서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는 형태로 해서 나왔는데 그나마 경기권에 있는 회사가 약 8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5가지 카테고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에어리어 PA를 의미합니다. 생명주기, 기법, 인프라, 조직, 공통 요 5가지 부분인데 81.7점을 받는 요 높은 회사는 그나마 요 조직의 부분이 가장 좀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요 기업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인프라와 생명주기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테스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냐, 품질 전략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점수를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느냐, 실제 쓰는 환경과 테스팅 환경이 유사하냐,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점수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런 점수가 좀 확보되었습니다. 결국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환경이 열악하다. 뭐 지식적인 기반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조직적인 부분이나 다 열악하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가운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오각형은 평균 50점을 의미하는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타입으로 한번 쭉 나온 기업들을 이제 제 나름의 타입별로 쭉 분석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평가를 해본 기업들의 평균 점수는 약 39.4점입니다. 50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경기권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들어가면 약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점수가 더 낮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밌는 사실은 역량평가 결과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나타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테스팅에 대한 수행 영역인 공통 영역, 아까 얘기했던 단위 테스트, 로우 레벨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지방 소재 기업은 역량이 낮다는 부분이고요. 실은 단위 테스트에 대한 역량이 낮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개발 역량도 같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지적 산출물이다 보니 개발자가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는 속성상 테스팅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QA 팀장을 했을 때도 그랬고요. 중소기업에서 했을 때도 그랬고, 삼성전자에서 제가 SQA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발을 잘하는 분들은 역시 테스팅도 잘하고요. 지방에 있는 기업을 가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에 있는 소재하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결과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전라도 경상도 소재 기업, 그리고 나머지 기타 소재 기업, 경기도 소재 기업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생명주기, 기법, 인프라, 뭐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프로세스 에어리어 5개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지막이 역량 평균 점수입니다. 거의 절반, 2배 이상의 점수가 높다는 거죠. 경기권에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인프라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서 사무실은 가지고 있고 노트북은 다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서버도 대부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은 기업이 잘 갖추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IT 환경 자체가 실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점수가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다가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면 지역별로 IT 기업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IT 기업은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약 3만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약 14,000개, 절반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있고 경기권에 4,300개. 결국 서울 경기권에 약 18,000개. 우리나라 IT 기업의 3분의 2가 서울 경기권에 모여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보니까 6개 있더라고요. 이 결과가 정확한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발주센터라고 해서 swit.or.kr에 들어가시면 이거를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한번 파이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서울이 48%의 기업이 모여 있고 경기가 14.8%. 결국 이 두 개만 합쳐도 62%의 3분의 2 정도가 다 모여 있다는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어떻게 발전을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제가 이제 만들었던 이 TCAM이 실은 계속 지방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도 조금 한계점에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면서 나왔던 결과였고요. 이걸 개인적으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소프트웨어 TCAM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눈을 돌렸던 부분이 제가 이제 워킹그룹 26과 워킹그룹 10에서 물론 제 사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서 많이 듣고 얻었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 TCAM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TCAM이 TPI와 TMMI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TPI가 갖고 있는 약점, TMMI가 갖고 있는 약점과 동일하다고 아마 생각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비교했던 가장 큰 두 가지 관점이라면 하나는 제품 품질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국제 표준 두 가지 ISO 9126 2001년도에 나온 거 그리고 ISO IC 25010 2011년에 나온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세스 관점에서 왜냐하면 역량평가를 할 때 프로세스적인 측면을 평가하다 보니 이 프로세스적인 측면은 ISO IC IEEE 29119 파트 2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2하고 TCAM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품질 특성과 부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과 부특성을 TCAM은 얼마나 만족하는지 9126에서 만족하는 정도, 25010에서 만족하는 정도를 제품 품질 특성에서 제가 한번 봤고요.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25010 파트 2와 TCAM을 비교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고 한번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9126으로 비교해 보니 한 70% 정도를 만족하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결론은 아니지만 2001년도에 나왔던 9126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TPI와 TMMI를 많이 커버하고 있다라고 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재미있는 건 2011년에 나온 25010과 TCAM을 비교해 보니까 30%도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구체적인 지표들을 보여드릴 텐데 특히 그 중에서도 보안, 호환성, 실행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특성은 하나도 더 안에 들어있는 독특성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실은 보안이었습니다. 시큐리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환경,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앱이나 웹으로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면서 제일 기본으로 하게 된 로그인, 로그아웃을 할 때도 이 시큐리티 보안 쪽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TPI와 TMMI 쪽에서 보면 이런 보안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많이 보완을 하고 있겠으나 제가 만들었던 2010년도 TCAM의 경우는 보면 전혀 이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33개 항목 중에 약 22개, 그러니까 약 66.7%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50% 정도는 그래도 넘게 커버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TPI와 TMMI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좀 커버리지가 높다고 보긴 했지만 제가 만든 TCAM 안에서 실은 86점 이상이 그래도 나름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국제 표준을 비교해서 봤을 때 하나도 만족을 못하다 보니 정말 빨리 시급하게 이 TCAM 모델 자체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생각으로 2013년, 14년 두 해 동안 개선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올해 거의 이제 완성을 하고 해 놓았습니다. 이 모델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거는 이제 ISO 9126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용품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뭐 효용성, 생산성, 뭐 안전, 만족 뭐 이런 부분만 딱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25010만 딱 이 두 가지를 비교해도 기본적인 특성 안에 부특성처럼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경제적인 측면까지 건강, 안전,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게 소프트웨어에서 과연 다뤄야 되는 부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항목까지 그것도 국제 표준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의 환경, 아이템, 특성 자체를 변화시킨 게 무엇일까요? 저는 스마트폰, 태블릿,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앱, 웹이라고 하는 환경들이 결국 성공하는 회사,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표준은 한 나라, 몇 사람의 구루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녀왔던 국제표준 회의에서도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갈 때만 해도 최소 14개국, 많으면 4, 50개국이 이런 강당 한 두세 개를 빌려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인기 있는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한 3, 400명, 인기가 적은 데는 한 30명, 20명 그 정도가 모여서 하더라고요. 최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나온 결론이다 보니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많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느꼈고요. 이렇게 계속 10년 만에 만들어진 업그레이드된 국제표준이 이걸 담을 정도면 10년 뒤에 또 다른 새로운 국제표준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실행 효율성, 호환성, 보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커버를 하지 못했다고 TCAM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게 ISO 국제 표준에 있는 원문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요 위는 기술 표준원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학과의 교수님과 전문가들을 모아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건데 실은 그 말도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약간 더 바꿨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간 반응성이 실은 아래쪽 영어 원문을 보시는 게 더 이해는 빠르실 텐데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기능이 수행될 때 제품 또는 시스템의 응답 및 처리 시간과 처리율이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근데 이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정도가 실은 딱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딱 문구화해서 여기 보시면 requirement라고만 써놨지 이게 스테이트 해놨는지
언급을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 좀 재밌는 사실을 보시게 되면 애플은 처음에 어떻게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터치 반응 속도를 0.3초라고 그 이제 아이폰 3의 기준입니다. 터치 반응 속도가 0.3초 만에 딱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준을 그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제품의 얼리 어댑터라든가 아니면 HCI 분야에서 그래도 권위 있는 부분이 사람이 통계적으로 0.3초 안에 반응이 나와야 그래 이 정도면 빠릿빠릿해 라고 하는 통계를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전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0.3초에서 0.1초, 0.05초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2011년, 12년 데이터고요. 2015년 정도에도 어떻게 애플이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반응을 기대하는 순간에 이미 반응을 해야만 사람이 이게 정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기계, 정말 빠른 기계라고 느낀다는 이런 시간 반응성에 대해서 국제 표준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회사의 CEO나 테크니컬, CTO 같은 분들이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 반응성, 이런 시간 반응성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럼 테스팅을 할 거냐, TCM이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저한테 이제 숙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소 활용입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품, 컴퓨팅 제품이 리소스를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이게 기능을 할 때 어떤 종류를 뭘 쓰는지에 대해서 실은 국제 표준이 굳이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거를 점검해라. 최소한 소프트웨어 품질 속성이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아예 국제 표준에서 품질 특성으로 딱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기본적으로 IoT라든가 모바일 환경, 결국 클라우드 이런 환경을 염두에 둔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용량입니다. 이런 기업 용량 쪽을 우리말로 번역이 기업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품 혹은 시스템 파라미터의 최대 한계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라고 이제 원문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을 땐 기업 용량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파라미터라고 하는 세부 항목들이 얼만큼 요구사항의 한계를 잘 만족시키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표준을 자꾸 이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소프트웨어나 제품에 과연 이런 항목이 있을까? 개발자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거고요. CTO라면 회사의 테크니컬을 담당하는 CTO라면 이런 부분, CIO라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고 소프트웨어 제품을 다루시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 소프트웨어 회사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호환성에서 공존성입니다. 제품이 어떤 기타 제품에 대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타 제품과 일반적인 환경 및 자원을 공유하면서 제품에 요구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공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존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모든 기기가 다 갖춰야 될 기본적인 항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들이 보면 웨어러블, IoT, 클라우드를 딱 염두에 두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표준을 2011년도에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솔직히 좀 이해가 됐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나 IoT 기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걸 눈에 보기 전까지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걸 보시면서 아마 바로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 운영성입니다. 상호 운영성은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둘 혹은 이상의 시스템 그리고 제품 혹은 구성 요소가 정보를 교환하거나 교환된 정보를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상호 운영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기밀성입니다.
제품 혹은 시스템이 반드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에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실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25010으로 가면서 접근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정의가 구체적으로 되었고 앞으로 만약 10년 뒤에 이게 또 나온다면 저는 더 세분화된 보안 쪽으로는 아마 분명히 더 세분화된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결성입니다. 시스템 혹은 구성 요소가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에 대해 무단으로 접근 혹은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면 충분히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고 저도 실은 이 무결성 같은 경우는 TCAM에서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 얘기했던 뭐 상호 운영성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나나 두 가지 이상의 체크 아이템이나 체크 포인트로 이거를 점검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인 방지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부특성 같은 경우는 발생한 사건 및 행동을 이후에도 부인할 수 없도록 입증하는 정도. 그러니까 항상 그 행동을 하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외적인 행동, 오류 행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성으로 넣었다는 건 그만큼 점점 더 중요하고 결국 이제 뭐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웜 같은 것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심어 놓았던 홀을 이용해서 쓰는 기법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커버를 하려고 이런 속성들이 나오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인데요. 독립체의 고유 행동으로 그 독립체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 독립체가 실은 엔터티라고 해서 원문을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각각의 속성이 갖고 있는 것이 얘는 반드시 이것만 할 수 있어 우리가 정의한 대로만 할 거야 라고 이제 기대하는 것만 하는 것을 이제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못하게 막으려면 결국 무엇이냐? 기능에 있어서 반드시 그 기능만을 수행하게 하고 다른 예측이 되지 않았던 예외 행동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를 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본성인데요. 주체 혹은 요소의 식별이 하나의 주장으로 증명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있었던 것인지를 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행 효율성, 호환성, 보안에 대한 부분이 실제 25010에서 3개, 2개, 5가지의 속성이, 부특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안이 원래 9116에서는 부특성이었습니다. 부특성에서 특성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레벨업이 되면서 5가지의 부특성을 갖는 굉장히 큰 품질 카테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보안에 대한 카테고리는 더 커지거나 아니면 별도의 카테고리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예측하는 데는 제가 TCAM을 개선하고 발전을 시키면서 이 보안이 별도의 프로세스 에어리어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큐어 코딩이라는 쪽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9126과 25010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만들 때, 그 논문을 만들기 전에 TCA과 비교를 할 때 이쪽이 9126, 이쪽이 25010에 대한 특성과 부특성을 모아놓은 곳이고 빨간색은 서로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것은 9126에서 색깔이 있는 것은 삭제되거나 없어지거나 축소된 부특성과 특성이 되겠고 25010에서 색깔이 있는 쪽은 새로 생겼거나 기존의 것이 강화된 특성과 부특성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5010을 보면 9126의 2개 특성, 12개 부특성은 좀 없어졌고 25010에서 3개 특성 그리고 18개의 부특성이 더 강화되거나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250102 9116과 굉장히 이제 다른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 특성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테스팅 프로세스는 파트 1부터 5까지가 지금 워킹그룹 26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파트 1, 2, 3까지는 이미 국제표준으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파트 4 테스팅 기법은 DIS 단계가 이제 들어가서 거의 이제 올해 말이면 다 끝나서 이제 국제표준으로 갈 거고, 5번째 키워드 기반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책에 보시면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했는데요. 거기 이제 워킹 드래프트 WD 단계로 되어 있을 텐데 실제로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CD 단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것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쪽 8번 그림이 있는 쪽은 저번에 저희가 55회 테크니컬 세미나 때 스튜어트 리드 박사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부분이었는데, 국제표준 29119와 33063 그리고 20246 세 가지가 실은 같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식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9119에서는 그림 9에 보시면 요 안에 스태틱 테스팅, 그러니까 정적 테스팅 쪽이 실은 잘 드러나지 않게 빠져 있습니다. 요 부분이 실제로 20246 쪽으로 이제 하나 또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작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더 큰 하나의 국제 표준으로 나가서 지금 있게 된 거고요. 물론 이름은 이제 리뷰로 나가 있지만 그 리뷰 안에 정적 표준, 그러니까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 쪽을 많이 좀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스태틱 테스팅은 더 크게 아마 국제 표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같은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QA 팀장을 하시거나 테스팅 팀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국제표준 안에서도 29119 그리고 20246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063은 실은 이제 워킹그룹 26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워킹그룹 10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다루는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063은 어세스먼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업에 대해서 역량을 평가해주는 국제표준이 이제 33063이 되겠고, ISO 33K 시리즈라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33000 시리즈는 프로세스, 어세스먼트 모델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는 모델인데, 그 부분은 약간 오늘 강의하고는 제가 이제 논외로 조금만 더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33063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전문가를 모시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발전 방향은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드러나거나 공유되거나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선진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알고 있거나 그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한테 있어서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개발을 먼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게, 테스팅하는 것이 개발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도 앞에 제 소개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조금 작게 써놓긴 했지만, 제가 담당했던 QA 제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서 넥시오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OH 핸드헬드 PC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스마트폰의 본체가 됐던 제품입니다. 윈도우 C를 기반으로 했던 제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제품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담당한 QA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략 리콜을 받았고, 이제 그 리콜을 받으면서 정말 의사 발언권이 약한 QA로서 결국 제품 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전무님한테 보고 드릴 때도 하면은 분명히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전무님은 쿼터별로 한 번씩 MBO를 제출하시고 반드시 자기 목표였기 때문에 제품 출시하셨고 2달 만에 전략 리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고 품질을 확보하지 못한 저의 책임도 컸다고 이제 느껴서 그 부분은 항상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에 가서 항상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QA팀의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반드시 테스팅이나 품질에 대한 부분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한테 있어서는 전략 리콜이 한번 터지면 제품을 만들었던 원가보다 리콜을 통해서 회사가 입는 데미지, 손해, 그리고 그 이후에 제품에 대한 변상 이런 부분은 개발 비용이 약 200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이제 IBM에서도 공표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100배 정도라고 이제 그건 결함을 해결하는 비용이고요. 리콜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회사가 입는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2009년 도요타의 ES350 시리즈가 고속도로 사고가 나고 일가족 4명, 특히 이제 교통경찰이 운전자였죠. 교통경찰 가족 4명이 죽으면서 1000만 대 이상 도요타가 리콜을 했고 직접적인 손실이 그 2010년, 11년에 약 10조 이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간접적 손실, 브랜드 이미지 피해까지 합치면 약 50조 이상. 그런데도 도요타가 아직까지 프리우스를 가지고 살아남는 이유는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신기술을 그만큼 발전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교훈 삼아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도요타가 저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오너가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 포기하고 정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문 닫고 끝내겠습니다 이랬다면 지금의 도요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소기업한테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제품의 품질 수준을 정량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고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되겠고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테스팅이 아닌 건 맞습니다. 맞지만 테스팅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 제품이 몇 점짜리다. 그리고 우리는 몇 점짜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과 현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셔야만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가능하면 공개되어 있거나 오픈되어 있는 많은 테스팅 툴, 테스팅 자료, 그리고 테스팅에 대한 지식들을 공부하시고 개발과 함께 개발자분들도 테스팅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완성 여부는 테스팅으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픈 라이센스 얘기를 잠깐 썼는데 테스팅 얘기에서 오픈 라이센스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소프트웨어 품질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요. 테스터는 솔직히 경영적이나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겠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QA를 하거나 품질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경영자에게 우리 회사가 ROI 측면으로 얼마만큼의 투자를 품질 측면에 해야 되고 테스팅을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언제까지 해야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QA의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A가 그 정도를 할 수 없다면 QA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QA 그냥 신입사원한테 시켜봐 이런 얘기 하시는 기업들은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발 팀장님이 이제 됐으니까 역량이 되니까 QA를 시켜봐. 오너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그런 회사들이 큰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에서 품질 관리 담당을 했을 때도 지금 해외 매출을 올리고 계신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CEO들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산업 규모는 저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뭐든지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은총알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하지 않고 겪지 않고 단번에 넘어갈 수 있는 지름길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길을 가려면 시작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건 우수 사례에 대한 공유와 분석.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보면 많은 자료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홈페이지와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뭐 이런 데들도 보면 대부분의 많은 자료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kr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포털 사이트 주소인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셔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통계와
그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 이런 자료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기법과 평가 방법에 대한 회사에서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상 지식 산업이다 보니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고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시는 회사에서 개발자들과 품질 담당자들이 공부하는데 방해한다? 책사하는데 막으신다? 저처럼 국제표준 회의를 가고 싶은데 지원을 안 해주신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노력하는 데는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미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매월 보시게 되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나옵니다. 그런 사업들의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관심을 표현해 주셔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일하는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또 미래부 요청을 줄 수도 있고 또 정치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이런 니즈가 정말 소프트웨어 산업에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의견들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1등 독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1등이 전체 시장의 90%를 먹어도 현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독과점 금지법이라는 법이 아예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과점 금지법이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없습니다. 가이드를 할 수는 있지만 시장 특성상 그렇게 하질 않고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래서 1등이 전체 시장의 90%를 먹습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을 그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90%를 점유하고 있고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검색 시장의 한 8, 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다 똑같은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시는 회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회사라면 이런 부분들의 산업의 특성과 속성 그리고 국제 표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하는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시고 전략적으로 이런 제품에 접근을 하신다고 보면 아마도 회사의 미래가 많이 밝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처음 제 교재를 준비했던 자료는 적었는데 개인적으로 자꾸 욕심이 생겨서 한 2주 동안 많이 자료를 추가하다 보니까 실은 발표 시간도 제가 한 10분 정도는 그래도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딱 시간에 맞춰서 이제 끝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이제 질의응답 한 2-3분 정도 받고요. 시간이 더 모자라게 되면 끝나고 나서 남아 계시면 제가 최대한 질의응답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